애기야, 언제부턴가 내가 여자로 보인다. 내가 감히 널 품어봐도 되겠니? 아버님, 기다렸어요. 어서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피해야 할 감정인데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결국 멈출 수 없었던 사랑 이야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은 사연자가 볼 수 있으니 많은 의견과 생각들을 적어주세요. 저희 채널은 함께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올해 36살.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지만 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넘친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저 무난하고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요. 간단히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던 남편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의식은 돌아오지 못했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도 무서운 것은 빈집의 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불을 켜고 밥을 먹고 잠드는 일이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때 곁을 지켜준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박진우 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올해 67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 은퇴 후에는 시골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엄격하고 말씀이 적은 분이라 저와는 크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죠. 결혼 초반에는 무서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는 묵묵히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법, 절차를 챙겨야 하는 순간, 제가 우왕좌왕할 때마다 짧게 그러나 꼭 필요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소연아, 저분은 내 남편 직장 상사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죠. 장례가 끝난 후 시아버지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텅 빈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당분간 내 집으로 와라. 혼자 지내는 건 너무 힘들다. 나도 혼자였는데 너까지 혼자 두고 싶지 않구나. 저는 그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와 단둘이 시골 단독주택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 동네가 조용히 가라앉는 그 집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창밖의 매미 소리와 낯선 집의 어둠 속에서 외로움은 더욱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 기침 소리, 그리고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묘하게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시아버지 댁에 들어온 첫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공간에 눕는 것도 어색했지만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저를 더욱 깨어있게 만들었죠.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 거실에서 켜졌다 꺼지는 TV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낮고 묵직한 기침 소리까지. 평소 같으면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묘한 안도감을 주더군요. 적어도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부엌에서 조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른 채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일어났구나.
아침 먹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에는 아침 식사를 같이 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늦잠을 자거나 대충 빵 한 조각을 물고 나가던 남편이었죠. 그래서 누군가 저를 위해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린다는 게 너무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묻자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웬만한 건 다 하지. 내가 좀 먹어줘야 기운이 나지 않겠냐?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말라붙은 줄 알았는데 그 사소한 배려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죠. 숟가락을 들며 저는 남편과 살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사소한 배려 한 번 없던 결혼 생활, 집안일은 늘 제 몫이었고 대화는 스마트폰 화면에 밀려 점점 줄어들던 나날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분은 짧지만 확실한 진심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거실 전등이 나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직접 갈아보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불이 나게 달려오셨습니다. 위험하다. 내려와라. 내가 할게. 능숙한 손길로 전구를 갈아 끼우는 모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지난 5년간 혼자 살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해내야 했다는 사실을요. 아버님,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뭐든 다 해야지. 불편하기보다 그냥 외로운 게 문제다. 처음으로 솔직한 속내를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계속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외롭다.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박혀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제 방벽 너머에서 낮게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저와 같은 외로움 속에 있구나. 그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었고 함께 지내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산책을 다녀오셨고 돌아와서는 늘 제 목까지 아침을 차려 두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깨곤 했습니다.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어제보다 조금은 살만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사과를 깎아주셨습니다. 동그랗게 껍질을 돌려가며 조심스럽게 벗기는 손길이 참 정성스러웠습니다. 먹어라. 하고 내미신 순간 손끝이 잠시 스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거칠 것만 같던 손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 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그저 사소한 스침이었을 뿐인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저는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차를 끓여 주실 때, 집안일을 대신해 주실 때, 늦게 들어온 저를 기다리고 계실 때, 그 모든 순간이 묘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어도 후끈한 바람만 들어왔고 선풍기 바람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온 동네가 정전이 된 것이었죠. 깜짝 놀라 서 있었는데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나오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니, 소연아? 저는 어두운 집안에서 아버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냥
놀랐어요. 아버지는 창고에서 촛불을 꺼내와 거실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렁이며 집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촛불 아래서 마주 앉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이야기였죠. 옛날에는 정전이 흔했지. 그땐 촛불로 책도 읽고 숙제도 했단다.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촛불처럼 따뜻하고 잔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전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요란하게 치고 빗줄기는 지붕을 두드리며 점점 거세졌습니다. 고요한 촛불빛 아래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굳세고 단단해 보이던 표정 속에 어딘가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소연아, 많이 외롭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외로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 끝없는 적막, 그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외롭다라는 단어에 담겨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렇다. 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됐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아들 녀석도 바쁘다고 자주 오지 못했고, 결국 난 늘 혼자였다. 그 고백은 아버지의 무거운 체중처럼 제 마음을 짓누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안쓰럽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촛불 불빛이 흔들리며 아버지의 얼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제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렇게 고운 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손끝이 스친 것뿐인데 마치 온몸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버섯 또한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아버지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묵직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우린 결국 같은 외로운 사람일 뿐이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아버지는 제 뺨을 조심스레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얼굴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슴을 휘감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건 따뜻함을 원한다는 간절한 욕구였습니다. 어둠과 빗소리, 흔들리는 촛불 사이에서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첫 순간은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차리는 아버지.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소연아, 아침 먹자. 늘 하던 목소리인데 왜인지 모르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의 버섯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밥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컵을 건넬 때 손끝이 스치자 순간 두 분홍빛 기류가 우리 사이를 감싸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거나 마당을 돌보셨고, 저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지고, 빛이 모두 꺼진 후,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열려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손길이 다가올 때마다 제 몸은 떨렸습니다. 죄책감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팔, 그 안에서 저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으면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밭에 다녀올게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주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서로의 시선은 결국 다시 엇갈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우리 둘 다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마을은 작고 소문은 금세 퍼져나갑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단둘이 산다. 이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낮에는 일부러 저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함께 있던 시간이 줄었고 굳이 혼자 산책을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제 방을 찾았고 저 역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분명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누는 순간의 따뜻함이 너무나도 절실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TV에서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껴안는 장면이었죠. 아버지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인데 그날은 유난히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연인들의 포옹이 우리 사이의 비밀을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웃음을 머금던 얼굴이 굳어지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여는 소리에 제 심장이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긴장은 커졌습니다. 마치 언제든 무너질 듯한 모래성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키고 말 것이라는 거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찾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외로움에 젖어 있던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은 작았고 누가 언제 무얼 하는지 금세 소문이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단둘이 산다지. 아직 젊은 며느리인데 좀 안쓰럽네. 겉으로는 동정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채소를 고르던 저를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힐끗 보더니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 씨, 요즘 아버님이랑 잘 지내지? 참 의젓하셔. 그런데 젊은 사람이 혼자 두기엔 아깝지 않나 싶네. 말끝에 묘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네,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답했지만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도 시장에 다녀오신 듯 보였습니다. 그분 얼굴에도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오늘 무슨 말 들은 건 없니? 저는 잠시 망설이다. 시장 아주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사람들 눈은 날카롭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들통날 거야.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각자 방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가능할까? 어쩌면 머지않아 모든 게 밝혀지고 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집을 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래간만이네. 며느리도 있구먼. 낯선 남자의 시선이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훑었습니다. 둘이 같이 지내나 보네. 그래도 며느리가 있어 다행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속사정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오면 그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안에서는 따뜻하고 편안했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눈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길이 언젠가 칼날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아버지를 더 놓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제 방 앞에 멈춰서는 발걸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우리 둘 다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옛 지인이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다던 여자분이었죠. 진우 씨, 잘 지냈어요? 아이고, 며느리도 여기 있었네. 그녀의 이름은 최미정. 50간 넘긴 이혼 후 혼자 산다는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인사로 시작했지만 그 시선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는 표정 속에 무언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랑 같이 사니 집안이 화나겠네. 그래도 진우 씨 좋으시겠다. 말은 가볍게 던지는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짧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최미정은 그날 이후 자주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준다거나 심심해서 들렀다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아버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랑 참 사이가 좋아 보이네. 보통 이렇게 가깝진 않은데. 그녀가 내뱉는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매번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는 제 방 앞에서 오래 서 계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숨소리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문을 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이러다간 정말 들킬지도 모르겠다. 그 목소리에는 불안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저는 아버님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미정은 아버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어쩔 수 없이 엿듣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건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이미 수군대고 있어. 며느리랑 단둘이 지낸다면서. 별별 말이 다 나온다고.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씨, 제발 그런 얘긴 하지 마오.
우린 아무 일도. 그러나 그의 말은 끝내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부엌 벽에 기대어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아, 이대로는 안 된다.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세상 속에서 숨어 살든지, 아예 세상을 떠나든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취미정이 드나드는 횟수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을 가져오며 거실에 앉아 한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젊으니 진우 씨도 든든하시겠네. 웃는 얼굴로 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감시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잔을 쏟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 긴 시간은 숨이 막히는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 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문가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셨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알아요. 언젠간 들키고 말겠죠. 하지만 전 아버님을 떠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내가 없으면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하지만 세상은 우릴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우리는 가족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끝장일 겁니다.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끝없는 수치심이 우리를 짓누르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두려움보다 서로를 잃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와 나누었던 수많은 밤과 위로가 저를 살게 했으니까요. 그걸 포기하느니 차라리 세상과 단절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시장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 집은 뭔가 수상해.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데 그 순간 저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떠나요. 여기서 더는 못 살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 더 이상 이곳에선 답이 없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세상뿐이다.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집, 이름, 과거,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까지. 소연아, 후회하지 않겠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 대답에 아버지는 마침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결심의 무게로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로, 도시를 버리고 시선을 버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관계를 버리기로 우리는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말로는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 집을 정리한다는 건 곧 우리의 과거를 전부 버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아버지와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짐을 줄여나갔습니다. 옷까지
책, 그릇, 사진들. 무심코 버려지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거실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떼어낼 때는 제 손이 한참이나 멈췄습니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이 막히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사진을 상자에 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 수 없어. 아버지는 말없이 제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상자를 받아 마당 한쪽에 파묻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그 짧은 한마디가 흙냄새와 함께 제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결국 도시는 버리고 사람이 드문 산속 깊은 마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라면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할 거다. 우린 그저 늦게 만난 부부로 보일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날은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고 마을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 그리고 우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기억들. 출발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불이 꺼진 부엌, 남편과 함께 잠들었던 작은 방.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남아있는 건 허무와 미련뿐이었습니다. 소연아, 가자.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에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 아직 잠든 집들의 불빛,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마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으로 가는 거야. 돌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계곡, 그리고 사람의 기척조차 없는 길. 트럭의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속 깊숙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이든 이들이 조용히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셨던 낡은 집 한 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라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집은 허름했지만 튼튼한 돌담과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마을과는 달리 이곳은 고요했고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우리의 귀를 채웠습니다. 짐을 풀고 앉았을 때 저는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여기서 괜찮을까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우리를 묻지 않을 거다. 우린 그냥 부부로 살면 된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부부라는 단어가 우리를 진짜로 묻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겁고도 두려운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원하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산속에서의 첫날 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산속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이웃이라 해봐야 몇 채 떨어진 집뿐이었고 편의점 하나 없는 마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을 일구고 저는 집안을 정리하며 조금씩 삶의 모양을 새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의지하는 한 쌍의 부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저와 아들을 잃은 아버지. 그 결핍은 때로 깊은 허무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산 아래 작은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도우러 간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7살 남짓의 아이.
이름은 준호. 해맑은 눈빛 속에 어쩐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우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우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입양하기로 고아원 원장에게 모든 절차를 부탁하고 몇 달 후 그 아이는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들어온 날, 낡은 집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당에는 아이의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을 때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가족이구나. 아버지 역시 아이 앞에서는 그저 다정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마당에서 연을 날려주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 이 산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가족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삶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가둘 수 없다는 것. 사랑은 때로 금기를 넘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가 선택한 이 삶은 분명 진심이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금지한 사랑이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구독자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사연자님이 볼 수 있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